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의 10대와 20대는 오롯이 친구뿐이었습니다. 외아들로 자라면서 외로워서 그랬는지 그렇게 친구랑 노는 게 좋더라고요. 부모님 말씀은 귓등으로 안 들어도 친구들 말은 땅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실행해야 직성이 풀릴 정도로 제게 친구는 종교였고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친하게 지내는 친구더라도 결국 남이라며 제게 실속 차리라고 인간관계가 그런 거 아니라고 말해도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사랑보다는 우정이고 먼 곳에 있는 친척보다 가까운 곳에 있는 친구가 나은 거라고 큰 소리를 쳤지요. 하지만 제 이런 친구에 대한 믿음이 한 번은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태웅이 때문이었죠. 태웅이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난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저처럼 인생 제1의 가치가 친구고 우정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와는 첫눈에 서로 비슷한 사람임을 알고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모두가 인정하는 단짝이었어요. 오죽하면 학교에서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보이면 나머지 한 사람한테 서로 어디 있는지 아냐고 당연히 물어보고 부모님들조차 각자의 아들처럼 저와 태웅이를 가리지 않고 챙겨주실 정도였죠. 그렇게 친하게 지낸 저희는 대학도 같은 대학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태웅이보다 조금 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태웅이와 같은 대학을 가는 건 조금 억울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친구와 같은 대학을 가는 게 저로서는 당시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친구 때문에 대학도 낮춰서 간다는 저 때문에 부모님은 몹시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래도 워낙 어렸을 때부터 친구 했던 저인지라 곧 포기하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런 태웅이가 제게 인생 첫 배신을 안겨줄 줄은 몰랐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같은 학교 같은 과를 간 저와 태웅이는 대학교에서도 곧 유명한 단짝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하긴 다들 희한하게 생각은 했겠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애들이 같은 대학, 같은 과를 진학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대학을 와서도 제게는 태웅이와의 시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시간표도 태웅이가 짜는 대로 따라서 짜고 혹 수강 신청이 늦어 같은 수업을 못 듣게 되면 제 수업을 하나 포기하고 태웅이와 같은 수업을 신청도 하지 않고 듣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성적은 점점 차이가 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보다 그냥 친구와 계속 같이 있는 시간이 진짜 좋았습니다. 제가 뭔가 다른 감정으로 태웅이를 보거나 좋아한 건 아닙니다. 그저 제 인생의 일부가 되어서 더 이상 그 아이가 없는 삶을 상상하기가 어려웠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저와 달리 태웅이는 우정보다는 다른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 말고 다른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따로 뭔가 약속을 잡는 경우도 왕왕 발생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마다 서운하기는 했지만 그걸 또 서운하다, 나만 봐라 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연인도 아니고 그냥 친구일 뿐이니까요. 그럼에도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외로워지기는 했습니다. 그 즈음이었을 겁니다. 늘 둘이 딱 붙어 있다가 뭔가 틈이 생기니 그 틈 사이로
다른 사람들이 슬금슬금 기웃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게도 태웅이가 아닌 다른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살짝 얼굴 붉히며 다가오는 여학생도 그제야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밥 먹자고 주말에 시간 있으면 영화나 보자고 하는 그녀는 동그란 얼굴에 동그란 안경, 웃으면 살짝 다람쥐처럼 볼이 통통해지는 귀여운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미처 젖살이 빠지지 않아 얼굴은 앳되고 통통했지만 몸매는 성숙하고 성격도 활발했습니다. 여자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사춘기도 그저 친구들과 놀고 농구하고 축구하는 데만 힘을 쏟아서 남들처럼 이성에 대한 환상을 가져본 적도 없어서 그랬을까요? 제게 점점 다가오는 그녀가 어쩐지 싫지는 않더라고요. 능숙하게 호감을 표한 것도 아니었고 제가 뭔가 적극적으로 군 것도 아니었지만 저희는 나름 친하게 마음 잘 맞는 사이로 함께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 친구도 제게 호감이 있는 듯 자기 수업이 아닌데도 굳이 제가 수업 받는 쪽으로 와서 저한테 괜시리 말을 걸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우연히 발견해서 사왔다며 슬그머니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아이들 말로는 소위 말해 썸을 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밝은 에너지의 그녀를 저만 좋아한 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저는 그때 이성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미성숙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 여자로서 한 사람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귀여운 동생이나 보호해 주고 싶은 연약한 존재를 보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여자를 보는 건지 제 마음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웅이는 아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한두 번 제가 그녀와 같이 있는 걸 본 태웅이가 슬금슬금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바보 같았던 저는 역시 태웅이와 나는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구나. 우리는 역시 사람 보는 눈도 비슷하구나 라는 공통점을 발견한 거 그 자체로 그냥 좋았어요. 태웅이가 라이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은 거죠. 처음에 저를 보면서 다가왔던 그녀는 더 마음을 빨리 알아차려주고 반응해주고 은근히 애정 표현도 툭툭 던지는 태웅이에게 점점 호감을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서야 그게 사랑이 움직이는 과정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뿐이고 그 당시에는 저와 그녀가 먼저 알고 태웅이가 나중에 들어왔지만 모두가 공평하게 서로를 배려하고 교제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라고 마냥 좋아하기만 했습니다. 세상 천지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저였던 거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 군대를 갈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태웅이와 같이 가고 싶었어요. 친구끼리 비슷한 곳으로 자대 배치를 받으려면 비슷한 시기에 입영 신청서를 내면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태웅이를 설득해서 자원 입대를 하자는 얘기를 서로 했었거든요. 태웅이도 흔쾌히 그러자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서류를 함께 내러 가기로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내러 간 날 태웅이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조금 늦을 것 같으니 저 먼저 내라고요. 같은 날 내기만 하면 되니까 먼저 내면 자기가 늦게라도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저는 뒤에 아르바이트 시간이 걸려 있어서 그러겠다 하고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일단
저도 아르바이트가 늦게 끝나서 뭔가 확인을 못했고요. 다음날 학교에서 만난 태웅이는 저를 보고 좀 당황한 얼굴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분명 저를 봤음에도 후다닥 모른 척하고 어디론가 급하게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해도 나중에 통화하자며 끊고 문자도 무시하며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 경우는 처음이라 저도 당황스러워 자꾸만 태웅이를 찾게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좀 심했다 싶을 정도로 집착적인 마음으로 태웅이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태웅이를 드디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 호감을 표시했던 그 여학생의 자취방 앞이었어요. 반바지처럼 생긴 트렁크 팬츠 위에 긴 패딩을 하나 대충 둘러입고 슬리퍼를 끌고 막 자취방을 나오면서 바나나와 과자를 사오면 되겠냐고 발뜬 목소리로 물어보는 태웅이. 그 말에 커피도 사다 달라고 애교스럽게 대답하는 그녀. 저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며 우뚝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태웅이와 마주했죠. 태웅이는 몹시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미안하다는 거였어요. 군대를 빨리 다녀오는 게 맞긴 한데 여자친구랑 지금 한참 좋은 시기라 미룰 만큼 미루고 싶었다. 그런데 너한테 말하는 게 힘들어서 피해 다녔다. 그런 변명을 하더라고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편하게 하지 못해 도망다닌 태웅이도 저 빼고 둘이 깊은 관계로 발전했음에도 혼자 몰랐던 저도 뒷일 생각 않고 덥석 내버린 입대 지원서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게 학기 중간에 영장을 받게 된 제 현실도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태웅이는 그날부터 저를 대놓고 피해 다니기 시작했고 학교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태웅이를 오랜 시간 스토킹을 해왔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퍼진 얘기는 사실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웅이가 하는 모든 일에 제가 있기는 했으니까요. 그 소문에 더해진 건 이제는 태웅이의 여자친구가 된 그녀의 증언이었습니다. 제가 그 집까지 가서 태웅이를 만난 것, 자기가 데이트할 때마다 제가 집요하게 전화를 해서 태웅이를 괴롭혔다고 하는 것, 거기에 군대까지 끌고 가려고 제가 술을 썼다고 소문에 소문을 더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살이 붙으면서 저는 진짜 이상한 놈이 되어갔습니다. 훨씬 좋은 학교 갈 수 있는데 태웅이 때문에 이 학교를 온 뼛속부터 미친놈이 된 거죠. 결국 저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학교를 휴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반년을 히키코모리처럼 살다가 바로 군대를 갔지요. 군대에서는 그 어떤 소식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대 후 학교로 돌아왔을 때는 저를 아는 사람이 별로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제 동기들은 다 뒤늦게 군대를 갔고 여자 동기들은 대부분 졸업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군대 앞뒤로 휴학을 최대한 길게 한 게 오히려 득이 된 셈이었죠. 여튼 저는 그때부터 공부만 했습니다. 인간관계도 거의 끊고 공부만 들고파서 성적은 잘 나왔고 그걸 좋게 봐주신 교수님 덕에 대학원에 진학하며 계속 외골수로 연구와 공부만 했습니다. 그러다 취직한 곳은 국내 한 의학회사였는데
여기서도 저는 외톨이였습니다. 무균실에서 홀로 하루 종일 연구를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입 한 번 안 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여자친구는커녕 남자친구도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계처럼 일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10수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말 주변에 아무도 없는 외로운 중년이 되었지요. 부모님은 제 걱정만 하시다가 수년 전에 차례대로 돌아가셨습니다. 형제자매도 없다 보니 부모님이 축적하신 큰 재산은 고스란히 제 몫이 되었지만 그것도 기쁘지 않더라고요. 이게 돈도 서로 원하고 같이 쓰고 나눌 사람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지. 한 달에 10만 원이 쓰나 100만 원이 쓰나 크게 쓸 것도 즐길 것도 없는 사람한테는 큰 돈이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잘 불려서 가지고 있다가 죽기 전에 사회 환원이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 그냥 버텨나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정말 없을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여자가 나타난 거죠. 모태솔로인 제 앞에 나타난 그 여자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제 앞에 자연스레 나타났습니다. 처음 그 여자를 보고 저는 사실 너무 놀랐습니다. 대학교 때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음을 좀 줄까 말까 했던 그녀와 너무 닮았거든요. 앞집으로 이사를 왔다며 인사를 건네는 그 모습을 보며 혼자 얼마나 놀라서 당황했던지요. 손에 들고 있던 텀블러를 떨어뜨려 그 안에 있는 커피를 사방에 뿌려댔지 뭡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를.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원래 우리 나이에는 손에서 뭐가 잘 미끄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러게요. 안 그랬었는데. 이사 온 지는 며칠 되었는데 얼굴 처음 뵙네요. 회사 일이 많이 바쁘신가 봐요. 그냥 직장이죠 뭐. 그냥 다니는 겁니다. 생계니까. 어머, 이렇게 진지한 대답을 들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맞아요. 생계죠. 환하게 웃는 그녀를 보며 저는 그 옛날 아주 잠깐 느꼈던 두근거림이 훅 다시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은근히 스미듯 제게 다가왔습니다.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심하지도 않은 모습이었지요. 제가 모태솔로라는 사실을 알고도 다른 사람들처럼 놀라거나 당황하는 것도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다는 것도 사실 저는 좀 웃겨요. 그냥 기회가 없거나 마음이 없이 시간이 흘렀을 수도 있는 건데 굳이 모태솔로라느니 뭐니 해서 사람을 규정짓는 거 별로 매력적인 것 같진 않아요. 그때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댕 하고 종이 울리며 이 여자를 잡아야겠다는 사인이 온 것이 말이죠.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좋아한다고. 나이가 있으니 서로 정말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하며 만나보다 합쳤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얼마 뒤면 50 중반, 60이 다 되어가는 나이고 지금 와서 로맨스를 찾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하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 같기도 하고요. 어머, 마지막 기회라니 그 말 엄청 매력적인데요? 좋아요. 우리 같이 살아요. 우리 이사 가요. 이사요? 갑자기? 우리 서로 부모님도 안 계시고 허락받을 나이도 아니고 당신도 나도 하루가 아까운 시기 아니에요? 우리 이사 가요. 여기는 이웃이잖아요. 이웃끼리 왔다 갔다 하면 또 이상한 소문나고
그런 거 나 싫어요. 그냥 아예 이참에 두 사람 다 집 빼서 이사해요. 네?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소문은 아주 지긋지긋한 사람이잖아요. 그녀 말대로 양쪽 집을 합쳐서 함께 제대로 신혼살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작은 가게를 하다가 사정이 안 좋아져서 접고 지금은 다른 일을 물색하던 중인 그녀를 배려해서 일단 신혼집은 제가 구하기로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사 온 집도 월세였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는 보증금, 살림 사는 데 쓰는 것보다는 그녀가 갖고 있는 게 마음 한켠에 위안이 될 것 같아 일단 결혼 준비는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안 쓰고 모은 돈, 아니, 쓸 데가 없어서 자연스레 모인 돈과 부모님이 주신 돈, 뒀다 뭐합니까? 이럴 때 써야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나게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검소하게 이것도 다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다고 하던 그녀가 조금씩 제가 사주는 것을 고마워하고 행복해하면서 반짝반짝거리는 걸 보는 것이 행복하더라고요. 신혼살림을 최고급으로 사서 넣고 아파트도 큰 평수로 구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무언가를 사는 것, 누군가에게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즐겁고 행복한 거라는 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느끼는 나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제가 해주는 대로 가만히 따라오던 그녀가 조금씩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도 너무 예쁘고 고마웠어요. 그전까지는 뭔가 제 눈치를 보느라 하고 싶은 말도 안 하는 것 같고 그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속상하게 다가오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신혼집을 구하고 그녀와 꿈꾸는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원하는 대로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나 봐요. 드디어 나도 모태솔로를 벗어나는구나 라는 기대로 두근두근거리며 맞이한 첫날 밤. 그녀는 슬그머니 저를 밀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나도 참 주책이지. 하필 오늘 같은 날 마법이 시작됐네. 마법? 마법이 뭐야? 아니, 왜 한 달에 한 번 여자들이 걸리는 마법이 있잖아. 하필 오늘 그게 올 줄 나도 몰랐어. 나이 드니까 주기가 엉망이 돼서 내가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없네. 그래. 뭐 그렇다면 할 수 없지. 그렇게 50몇 년 만에 제가 총각딱지를 떼는 일은 미뤄지고 말았습니다. 슬그머니 밀어내는 그녀. 하지만 평생 옆자리에 그 누구도 없다가 누군가 옆에 누워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설레고 두근거리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누웠다가 뒤척뒤척 하던 그녀가 벌떡 일어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밖에 소파에 가서 잘게. 아니, 소파는 왜? 뭐 불편해? 아니, 아무래도 몸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옆에 누가 있는 게 좀 그렇네. 순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자기 몸이 뭔가 좀 불편하면 몸에 닿는 옷도 귀찮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첫날 밤, 그것도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을 밖에 나가서 자라고 하겠어요. 편하게 침대에서 자라고 하고 제가 밖으로 나가서 소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뭔가 좀 서럽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지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시 행복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거니 하는 마음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얼추 일주일 정도 지나 이제는 진짜로 제대로 된 초야를 치르겠거니라는 마음에 설레고 있는데 그녀가 갑자기 짐을 부시럭부시럭 싸는 겁니다. 아니, 왜 갑자기 짐을 싸? 나 되게 친한 친척 언니가 있는데 나랑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언니거든? 나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고아로 버려질 뻔한 거 우리 사촌 언니가 걷어서 길러줬다고 얘기했었지? 아니,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그냥 친척 덕분에 간신히 살 수 있었다는 정도? 그 친척이 바로 이 언니야. 이 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간병할 사람이 필요하다네. 내가 좀 가봐야겠어. 아니, 그러면 간병인을 구해. 그걸 당신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 언니가 까다로워서 간병인 아마 성이 안 찰 거야. 한 일주일만? 응, 일주일만 돌봐주고 올게. 그럼 내가 휴가 낼 테니까 나도 같이 가. 그래도 어떻게 혼자 보내? 어딘데? 아니야. 지방이고 시골 병원이고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 나 다 아는데 소식도 없이 결혼한 거 알면 아마 엄청나게 서운하실 거야. 뭐라고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언니 건강해진 다음에 정식으로 가서 인사하고 지금은 나 혼자 갔다 올게.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또 굳이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분란을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 알겠노라 하고 아내를 혼자 내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후에 돌아온 아내는 그날 이후로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저와의 잠자리를 피했죠. 그렇게 한 20일쯤 지나니까 다시 마법에 걸렸다며 또 저를 방 밖으로 내쫓더라고요. 이쯤 되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를 피하고는 있었지만 이게 서로 좋아서 서로 마음을 나눠서 결혼한 남녀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포옹과 손잡는 거 외에 아무것도 그 어떤 진도도 나가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이상한 거잖아요. 저희가 10대도 아니고 둘 다 50 중반이 훌쩍 넘은 상황에서 말이죠. 제가 점점 불만을 표시하고 짜증을 내려고 하니 그녀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혹시 자기랑 자고 싶어서 결혼하자고 한 거냐고, 우리 평생을 그냥 함께 보낼 사이로 동반자로 함께 살게 된 거 아니냐고 따지더라고요. 앞으로 수십 년 같이 살 건데 이깟 잠자리 며칠 정도 늦어지는 것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달달 볶아야 속이 시원하겠냐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또 그 말을 듣고 보니 또 그것도 맞는 말이다 싶어서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괜히 보챈 게 아닌가 조금 죄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또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녀는 저한테 그렇게 한번 화를 버럭 내고 저는 그 이후로 그냥 자연스럽게 동거인처럼 그녀와 한 집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생활비도 제 카드로 그녀가 열심히 쓰고 다니고 있었고 매일매일 집밥이 아닌 배달 밥을 먹어도 그녀가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죠. 하지만 점점 늘어나는 카드 사용액을 보면서 저는 그녀에게 또 어쩔 수 없이 결혼 3달 만에 한마디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돈을 펑펑 쓰다가는 우리 조만간 파산할 것 같아. 앞으로는 조금 자제해야 될 것 같아.
카드 내역도 보면 너무 쓸데없는 게 많은 것 같고. 그랬더니 그녀가 또 저한테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돈 한 푼 안 가지고 시집와서 지금 그러는 거냐며. 이렇게 서럽게 할 거 뭐하러 결혼했냐고 저한테 막 퍼붓더라고요. 제 의도가 그게 아니라고 몇 번씩 얘기를 해도 그녀는 조금도 저를 이해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제가 잘못했다라는 거였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또 그녀에게 사과를 하고 제가 잘못했으니까 화 풀라고 하면서 그녀의 모든 행동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녀가 쓰는 돈을 제가 월급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자 그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거 많은데 뭐하러 그렇게 굳이 아껴가며 쓰냐고 또 저를 굉장히 쪼잔한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뒤늦게 호구 잡힌 것이 아닐까?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녀에게 앞으로는 제가 살림에 좀 관여를 해야겠다고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집을 나간 건 제가 그 선언을 한 바로 그날이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갑갑하게 못 살겠다며 훅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도 제 나름대로 화가 나서 잡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취를 감췄죠. 저는 그냥 이게 흔히 하는 경제권 싸움의 부부싸움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녀에게서 연락이 없자 조금씩 불안해지더라고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도 받지 않고 말이죠. 이거 단단히 삐졌나 보다. 그냥 내가 모르는 척 져줘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 누군가가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몹시 험악해 보이는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저한테 이름을 묻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뜸 제 아내의 이름을 말하면서 이 여자 어디 있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정색하며 제 아내한테 무슨 볼일이시냐고 했더니 그 남자가 있는 대로 콧웃음을 치면서 제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아내는 무슨 네 아내? 걔 내가 10년 넘게 데리고 산 마누라야. 오냐오냐 봐줬더니 2년이 도망가서 살림을 차려? 내가 이 년놈들을 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혼인신고까지 다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아주 한심하게 훑어보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눈으로 확인했어? 혼인신고를 어떻게 해? 나랑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이게 몇 달 전에 이혼하자고 졸라대며 이혼만 해주면 큰 돈 준다 그래서 내가 뭔가 구리다 했는데 이런 돈 많은 호구 물어서 갈아타려고 그랬구만. 그제야 순간 뭔가 싸한 느낌이 왔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혼인신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저한테 다 사인도 받아가고 제 인감이며 도장이며 다 챙겨갔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화들짝 놀라서 그제야 여기저기를 뒤져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도장이며 인감, 통장, 제 모든 문서들이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집을 나가면서 다 챙겨간 모양이었어요. 저는 단순히 다퉜다고만 생각해서 그런 것까지 살펴볼 생각은 안 했죠. 남자의 말을 들어보니 아주 어이가 없는 상황에 제가 닥친 거더라고요. 남자는 저한테 제 아내를 소개받은 게 15년 전이고 자기 군대 동기한테 소개받아서 자기도 믿고 사귀고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군대 동기가 진짜 좋은 여자라며 아까운 여잔데 특별히 좋은 친구니까 소개해준다고 해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 그 군대 동기랑 오랜 시간 내연 관계였던 여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내연녀를 군대 동기가 소개시켜줬다는 걸 뒤늦게 알고 펄펄 뛰었지만 이미 혼인신고 다 되어 있고 아이까지 생긴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살면서 엄청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해주면서 남자는 자기 인생도 기가 막히고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푹푹 쉬기 시작했습니다. 가끔가다 손찌검을 한 건 내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도 진짜 잘한 거 없어요. 나랑 사귀면서도 끊임없이 바람을 폈단 말이지. 그 군대 동기놈이랑 뒹굴다가 잡아낸 것도 4번이요. 그놈 외에도 내가 이런 식으로 이 여자가 바람 펴서 쫓아와 멱살잡이 한 게 당신이 처음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사실 그 모든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가 저한테 일부러 접근한 것 같다는 그의 말을 듣고도 저는 제 상황을 이 여자가 알 리가 없는데 어떻게 일부러 접근을 하겠냐라며 그럴 리는 없다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머리를 휘감는 소름 끼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 남자가 한탄처럼 이렇게 중얼거리더라고요. 하여간 이 모든 게 다 태웅이 그 새끼 때문이야. 순간 제 머릿속이 아득해져 왔습니다. 태웅이요? 혹시 한태웅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자 그 남자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당신이 한태웅을 어떻게 알아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퍼즐이 짜 맞춰져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 사실 친구 별로 없어서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 몇 개 없거든요. 그나마 가장 오랜 시간을 같이 했던 게 태웅이라 태웅이랑 찍은 사진은 몇 개 있습니다. 대학교 때 그 모든 사달을 겪고 사진도 대부분 없애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제 어렸을 적에 유일한 추억들이 남아있는 사람이 태웅이다 보니 모든 사진을 다 없애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부랴부랴 여기저기에서 사진을 긁어 모아 그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눈이 동그래지며 자기가 말한 태웅이라는 사람도 이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제야 그녀가 어떻게 저를 찾았는지 확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태웅이가 다시 한번 제 뒤통수를 친 거였어요. 한 번은 제가 당했지만 2번은 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자초지종을 말하고 저 역시도 속은 거라는 얘기를 한 후에 경찰에 일단 신고부터 하고 그녀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카드를 썼더라고요. 결국 그녀는 태웅이와 함께 숨어있던 시골의 한 작은 모텔에서 경찰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잠시 바람 쐬고 오라 그랬다고 남편 카드로 밥 한 번 사 먹은 게 문제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녀 앞에 저와 저를 찾아온 그녀의 진짜 남편이 나타나자 그제야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까지 태웅의 존재를 부인하던 그녀는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고 자기가 처벌받게 생기니 그제서야 한숨 푹 쉬며 태웅이가 어디 있는지를 얘기했습니다. 태웅이는 근처 도박장에서 신나게 도박을 하다 경찰에게 잡혔고요. 알고 보니 저한테 그런 식으로 못되게 하고 군대 가버린 태영이가 여자친구 임신시켜놓고 나 몰라라 하고 학교에서도 완전히 쓰레기 취급을 받은 후 중퇴를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저런 일 전전하며 살다가
아마 동창들 통해서 건너 제 소식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친하게 지냈던 사이고 제 성격상 계속 저와 친하게 지냈으면 그래도 뭔가 지한테 올 게 있었겠거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혼자 이래저래 안타까워했던 모양이죠. 결국 태웅이는 그러다가 제 뒤통수를 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마침 제가 계속 연애도 안 하고 모태솔로로 지내고 있는데 자기가 오랜 시간 북적거리며 사귀고 있는 여자가 저의 첫사랑과 비슷하게 닮은 외모를 가지고 있다 보니 그 모든 걸 끼워 맞춰 제 돈을 뜯어낼 생각을 했던 겁니다. 태웅이의 가방에서는 그녀가 갖다 줬을 게 뻔한 저의 온갖 문서들과 인감, 위임장까지 고스란히 다 발견됐어요. 아마 그거를 태웅이가 좀 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돈으로 바꿨다면 저는 조금 더 큰 손해를 입었겠지만 도박에 미쳐 그것들을 빠르게 해결하지 않은 게 저한테는 고마운 일이라면 고마운 일이었죠. 어쨌건 저의 인생 첫 결혼은 그렇게 오랜 친구였던 놈 때문에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저는 다시 모태 솔로의 길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그녀가 잠시 나타났던 지난 몇 달간은 제게 꿈이자 추억으로 아련하게 남고 좋은 기억으로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잠시나마 그렇게 두근거리는 감정을 느끼게 해줬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하려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쉽게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 좋아하다가 결국 사람 때문에 망한 제 인생이 조금은 서럽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더 늦기 전에 깨달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